잠을 설치 밤을 새고 새벽녘 이른 눈 소식 낯선 앵커의 붉은 입술 소리 죽은 TV 아 오셨. 그렇습니다. 아 오셨.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아, 네. 야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주근이의 마지막 흔적을 지운다. 특수 청소 전문가 김세별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고독사, 자살, 살인 사건 현장에 청소를 하고 일주일 안 됐겠어? 일주일이 뭐야? 2주일 넘었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청소가 진짜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바로 발견되지 않고 사후 3일에서 뭐 길게는 3달 만에 발견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악취도 있고 세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청소 전문가가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청소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요. 꽤 오래되셨네요. 이게 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기존에 제가 장례지도사로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 장례를 치르시던 어떤 그 따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게 됐죠. 아, 우리 그 돌아가신 분의 좀 유품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달라. 뭐 본인이 출근을 했을 때 음. 아버지가 이제 각혈을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를 하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아픈데도 예, 돈을 벌려고 출근을 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런 혈흔을 청소를 하고 짐을 정리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 너무 내가 큰 불효를 한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그 좀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청소업체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거 처음 혹시 그 일을 할 때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좀 그 일을 할 때 좀 두렵거나 혹시 좀 망설여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장례지도사 시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오거든요. 그러면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변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꺼리낌은 없었어요. 아니 그 특수청소는 지금 의뢰를 어떤 식으로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보통 유족분들이 뭐 광고를 보고 전화를 주신다거나 네네. 아니면 집주인분들이 연락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죠. 이게 좀 그 비용은 실례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폐기물 금액에 인건비, 소독비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한 10평 정도 되는 집 청소를 하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럼 뭐 한 그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집을 청소하려면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죠. 7시간에서. 야.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소독을 하고요. 소독을 하고 현장에 진입을 하죠. 네. 이제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일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짐들은 전량 비닐 포장을 해서 반출을 해요. 네.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는 악취를 최소한을 시키죠. 근데 요즘 같은 날씨는 이제 더워서 에어컨들을 틀고 지내시니까 문들을 닫아놓지만 봄, 가을 정도 되는 계절에는 창문들을 열어놓고 그쵸. 생활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냄새들이 원래 다 나가죠.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조심해도 이제 소금 맞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저 특수 네. 청소부 분들한테 이렇게 소금을 뿌리세요? 뭐 좀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 네. 저도 잘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청소를 하고 나면 몸에 그 냄새가 밴다고 막. 냄새가 많이 배죠. 아 뱀니까? 네. 뭐 귓속같이 냄새가 나니까요. 에?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냄새가 힘든 것보단 그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좀 냉랭한 태도가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집 앞에 차 대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냄새 나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냐. 우리 집 앞에 소독해라. 뭐 이렇게 말들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해주시는 게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죠. 예,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정리하는 걸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또 마음도 또 있는데, 예. 아, 그러면 참 진짜 그 오해할까봐 그 직업을 그냥 다른 직업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전에? 이제 저런 적은 있어요. 예. 이제 병원 앰뷸런스 운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그게 좀 좋지는 않거든요. 시선이 보통 보면 못 배우고 좀 이런 뭐 정말 직업적으로 가진 거 할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야 빌어먹더라도 그런 건 하지 말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완전 뭐 잘못된- 그분들이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또 뭐 직업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늘 들었지만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좀 모든 현장이 다 이렇게 뭐 사연이 있고 뭐 힘드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도 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현장들이나 뭐 또 좀 기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어머니를 이제 존속 살해하고 뭐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아들이 이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죠. 아 이거 뉴스에서도 그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반에서 1, 2등을 다투던 우등생. 하지만 어머니는 전교 1등도 아닌 전국 1등, 또 서울대 법대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비뚤어진 학벌지상주의는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발생한 일인데 그날도 이제 시험 성적이 좀 떨어져서 그날 혼날 거를 두려워하는 아들이 잠자고 있는 엄마를 살해한 경우죠. 그래서 이 김장용 비닐봉투에 꽁꽁 묶어서 안방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그래도 냄새가 나오니까 방문을 실리콘으로 다 바르고 또 청테이프로 바르고. 근데 이제 이혼했던 그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소식이 닿지 않자 이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집을 따고 들어가게 됐고 그런 현장을 보고 이제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됐죠. 아 이게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네요. 이게 8개월 동안 안방에 그 어머님의 8개월이요? 예, 이 시신을 좀 방치를 하고 그래서 그곳을 또 특수 청소를 하셨군요. 네, 그렇죠. 오늘 약간 좀 주제 자체가 좀 무거워서 네. 그런지 그래도 좀 평소에 좀 이게 언제 좀 웃으세요 그러면? 아니 항상 자주 웃어요. 웃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 아니 이제 그때 당시 현장을 생각하고 네. 그러면은 뭐 갑자기 좀 우울해지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감정이입이 안 그죠. 될 수가 없어요. 네,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무렵인데요. 현장에 갔는데 딸을 키우던 젊은 아빠가 그 딸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는데 딸 아이 주변으로 걔가 좋아하던 인형을 이렇게 다 둘러놨는데 그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그날 그렇게 트라우마가 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처음 느껴봤던 부분인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몸이 경직이 되면서 말도 안 나오고 막 이제 숨도 안 쉬어질 것처럼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몸이요. 그곳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정리를 했고 저는 이제 일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갔죠, 사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아이들을 참 정말. 예전에 제가 잠깐이지만 하루 정도 그 소방대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무조건 어떤 현장을 보더라도 빨리 잊으셔야 된다고. 이걸 잊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와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 소방대원분들 중에는. 마찬가지로 좀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이 조금 있지 않으실까요? 혹시 좀 감정적인 좀 그런 걸 또 예. 잊기 위한 또 그래야 또 일을 하시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사실 화초를 많이 기르고요, 텃밭을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잊혀지고 다른 데 신경을 쓸 게 없이 그 화초 가꾸고 텃밭 가꾸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네. 이게 좀 그 현장에서 유가족 분들을 마주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의 유가족 분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렇죠.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잘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덜어는 이제 뭐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순서가 잘못된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귀금속이나 통장, 현금류 등은 이제 저희가 찾아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돌아가신 자리에 뭐 겨울 이불을 꺼내서 덮어버린 다음에 그걸 이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셔서 이제 막 뒤지시는 거죠, 마치 집에 이제 도둑 든 것처럼 이렇게 다 쏟아붓고. 이게 진짜 이게 좀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게 좀 예의를 표하기도 전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은 유족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노인네가 금반지가 큰 게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왜 안 보였어? 이러면서 이제 찾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식 한 명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방 안에서 겨울 옷을 껴입은 채로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 현장에 발견이 되고 유족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주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얼른 현장 청소부터 좀 하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따로 담당 형사가 그럼 현장을 먼저 정리를 해라. 그 부위만 청소를 좀 해놓고 하필 그 청소하는 날 유족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이걸 청소를 시켰냐. 내 동생이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래서 집문서도 있고 현금도 항상 가지고 사는 앤데 다 찾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다 뒤지더라고요. 막 고무장갑들 끼고 와가지고 다 뒤져요. 결국 그걸 못 찾았는데 이거를 못 찾았네 어쩌네 너네가 책임질 거냐 이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 이거 액자는 누구 거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혀 있던데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인데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됐대요. 버리래요. 트럭에 짐을 이제 실어놨더니 이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이라도 빼가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일 큰 누나 정도 돼 보이는 이제 할머니가 야 막내 네가 가서 사진이라도 좀 꺼내와라. 근데 옛날 액자들 보면은요 뒤에 액자 뚜껑을 열면 스티로폴들로 눌러놔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파트 집문서 2개하고 현금 500만 원하고 5만 원짜리로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개미 떼처럼 개떼처럼 달려들어가고 그걸 가져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도둑 든 것처럼 집들이 이렇게 장롱의 것들 이불 다 꺼내져 있고 막 서랍들 다 열려 있고 뒤집어져 있고 그러면요 유족이 왔다 간 거예요 다.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좀 회의감이 좀 들어요. 아니 그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 간암 말기셨어요. 간암 말기가 되면서 이제 독일의 유학가에 있는 따님만 뒷바라지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픈 내용은 전혀 전달을 하지 않고 따님한테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못다 해본 거를 10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네. 뭐 TV에 나온 맛집 가보기, 뭐 정말 TV에서 나왔던 이런 풍경 좋은 곳 가보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지막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시집가는 딸의 눈에 담아가기, 눈에 담아가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적어진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살면은 마지막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근데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더라고요. 약봉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약봉지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그 마약류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그 마약류 처방이 돼요. 그게. 다른 집인데 그분도 무슨 이렇게 뭐 말기암인가 그랬어요. 근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분은. 그 딱 보니까 상황버섯하고 차가버섯 덩어리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깊은 산중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약초들 다 썰어서 말려놨더라고요. 이제 생각났는데 왜 지금도 물론 그래요. 상담만 해도 뭐를 보내드립니다, 뭐를 보내드립니다 하잖아요. 그 딸을 주려고요. 보험회사 상담해가지고 그 물건들 좋지도 않은 것들 다 싸놨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주. 휴지 부자들 아주. 아니 그 사건 현장과 고인의 그 유품만 보더라도 어떤 고인의 삶을 이제 대충 좀 그려볼 수 있을 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의 옷을 정리하다 보면 옷의 사이즈를 알게 되고 신발을 보면 야, 이분 등치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그리고 집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신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은 뭐 생전에 좀 깔끔하셨구나. 그렇죠. 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어떤 집에들 가면은요. 아까우니까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 물건들이 있어도. 양말 같은 경우도 다 구멍난 양말들을 그렇게 꿰매서 신으시고 그래요. 새 것들 다 놔두고. 그 양말들이 10년이 다 넘어가지고 다 봉투에 담아져 있는 새 거지만은 요즘 누가 그냥 줘도 신지도 않는 양말들, 그냥 줘도 쓰지도 않는 그런 냄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좀 진짜 화도 나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아니 왜 이걸 참나 진짜. 이거 쓰지도 않고 말이 저거. 아이고 이거 냄비 봐봐. 이거 진품명품 나가야 되겠어.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확실히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야 인생 더덥구나. 이렇게 진짜 목숨이 파리 목숨밖에 안 되나.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네. 보면. 뭐 정말 애착 있게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도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참 인생 더덥다. 이게 좀 뭐 오늘도 이게 비도 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예. 이런 고독사 현장들 대부분 가보면은요 다 술병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할 줄 아는 취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술 마시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주말만 되면 사람들 술 마시러 만나거든요. 불금에. 어디 놀러 가서 그냥 술만 마셔요. 술 마시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맥주 한 잔 놓고 1시간, 2시간씩 얘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삶의 술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많이 개입이 돼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술을 좀 줄이고 정말 진짜 취미 생활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고인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물건이라든지 또는 재산 그리고 또 유족의 슬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물건을 어찌됐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게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또 유품 정리를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 약간 좀 수월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아무래도 유품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처음 유품을 정리하시니까 돌아가신 분 댁에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또 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유언장도 찾아드리고 또 유족분들하고 함께 위로를 또 해드리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물건이라든가 이런 치부가 있는 것들은 것도 미리 있고. 조금 치워주신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가장 우선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니까. 아, 그래서. 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죠. 냉장고요? 네. 왜요? 냉장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들이니까 이분이 어떤 음식을 드셨구나, 건강식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사실 그 냉장고만 열어봐도 어느 정도 성향은 좀 나오죠. 네, 그렇죠. 이분이 어떤 그 식사를 좀 하셨는지 또 냉장고를 또 정리를 또 하시고 사는 네. 건지 아니면 네,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군요. 네, 네. 기억에 남는 냉장고 혹시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이 한 냉동실에 한 20개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셨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주변 분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셨어요. 네, 나눠주시면서 되게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다 나눠주지 못하고 이제 남겨두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으시려고 한 게 아니고. 네네. 냉장고 외에도 이제 물건을 통해서 고인의 살아오신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그 느낌들이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또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보는 게 옷장을 문열을 보면 옷을 보면 이분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셨구나, 어떤 무늬를 좋아하셨구나 이런 것들도 또 알 수 있고 취미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복이 나오고 또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아하시면 골프복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를 알려면 이제 책상에 꼽혀져 있는 책이라든지 또 책장을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뭐 몸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건강에 관련돼 있는 책들 있고 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바둑과 관련돼 있는 책이 있고 또 뭐 레코더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고인의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성향을 좀 파악하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까? 남기고 또 버리고를 두 개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분에 대한 성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또 버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겼는가 이런 부분들을 남겨서 유족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전달을 하기 위해서 네. 모든 것들을 다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고인이 남긴 유품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유품이 좀 있다면요? 뭐 하나하나 다 그 생각들이 조금 나는데 27살 그 학생이 이제 사망한 그 집을 정리를 해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스스로 입에 또 목숨을 끊으셨어요. 형사분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크게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사연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침대 하나, 그다음 화장실 하나, 장롱 하나 있고, 그다음에 책상 하나 있는 곳이 원룸이었는데 제대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책상 위에는 건강을 위해서 프로틴이 있었는데
그것도 2통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 새 거였고 하나는 조금 반쯤 차 있는 거였는데 아니 내일 모레 곧 사망할 친구가 왜 이 운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수험 서적 책도 좀 읽고 이랬는데 아마 이 친구가 스스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뭐 만족하지 못할 성적을 냈거나 아마 떨어졌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되게 좀 좌절을 좀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요 사이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압박감이라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을 곧 졸업 앞두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낸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행기 티켓이 있고 캐리어 여행용 가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캐리어는 아직 비어 있었고 준비를 한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곧 여행 가려고 한 개를 산 모양이에요. 이제 거의 뭐 바퀴가 거의 새 거였으니까.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앉아서는 혼자서 되게 많이 울었죠. 이제 캐리어 보면서 막 되게 많이 눈물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젊은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제가 또 젊었을 때 또 생각도 좀 났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무런 어떤 유언도 없고 해서 이걸 이제 가방이랑 같이 유족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유족분들께서 이제 가방은 필요가 없다고 버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버리려고 하니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를 가지고 좀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품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담는 가방으로 쓰게 되었고 다른 분들 유품 정리하고 나서 전달할 때에 그 가방에 넣어서 이제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죠. 손 씻기 그리고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 예절이 습관이 되도록 본인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남는데 제일 큰 후회 중에서는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걸 풀지 못하고 끝내버렸을 경우가 제일 후회가 많잖아요. 그건 다시 돌아볼 수가 없는 거니까. 엄마하고 딸 사이였는데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싸울 때도 뭐 큰 소리를 해서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 집이 되게 많이 싸웠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되게 많이 다투어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이제 뭐 연을 끊겠다라고 생각까지 해서 집에도 잘 안 찾아왔나 봐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이제 보니 재봉틀에 보니 이제 딸 줄 거라고 만들다가만 옷도 있었고 그리고 또 냉장고 열어보니 그 과일청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딸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이름 뒤에다가 두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고는 이제 뭐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죠. 저희들도. 충문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드리면
많이 후회된다, 그때 미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때서야 이제 비록 말을 하니까 미리 좀 표현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유품 정리를 하시면서 또 직접 또 가족의 유품을 또 정리하신 적도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어머니는 무조건 다 없애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뭐 50몇 년 동안을 같이 사셨는데 없애는 마음은 당연한 거지만 말씀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박스에다가 별도로 이제 다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 담았죠. 그리고 이제 따로 정리를 해놓으셨고. 예, 그래서 이제 패킹을 했다가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모친께서 이제 다시 찾으시더라고. 그거 예전에 그 아버지 거 그거 어디를 갔는데 없다라고 예 말씀을 하셔서 그거 여기 있다고 해서 이제 다시 꺼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아 이게 어디 여기에 있었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한테 약간의 좀 그 슬픔 때문에 이런 그 우울증 비슷한 것들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일 도와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처음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죠. 아버지가 주무시던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약 한 1년 정도 하면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나 지날 때까지 그게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예전에 3년상을 치른 이유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 돌아가시고 나서 슬픔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유족들이 슬픔에 대한 사별로 인한 슬픔이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리구나. 시문희 장례 지도사님 맞습니까? 네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일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살면서 안 만났으면 하는 분 특집으로 이게 좀 뭐 특집 이름이 좀 짓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년째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심은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지도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장의사다라고 하는데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장례 지도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웨딩 플래너 생각하시면 결혼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는지 마무리까지 해주시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서 못 하셔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처음 운명하신 상황부터 발인하시는 아니면 화장장까지 매장지까지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웨딩 플래너 하니까 정확하게 딱 생각이 조금 나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광고 문구랑 똑같은 거네요. 가시는 그 마지막 길까지 다 해주시는 게 장례. 좀 PPL이에요. PPL 진짜. 요게 이제 20대 초반, 20년 정도 되셨으니까 20대 초반에 이 일을 하시게 됐는데 23살. 아니 23살에 어떻게 이렇게 장례 지도사의 어떤 게 제가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건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에 제가 간호조무사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환자로 계신 할머니가 저랑 유독이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성격이 젊은 층보다는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하고 말이 좀 많이 잘 통해요. 그래서 할머니도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영안실에서 하얀 가운 입은 아저씨 두 분이 카트를 이제 끌고 오셨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트로 둘둘 말아서 그냥 제 눈에는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어도 저렇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장례지도 학과가 생긴다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런 과가 있는데 나 이 학과 가도 될까요?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데려서 너는 너 성격에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근데 오빠하고 아버지는 반대했었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친정 엄마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러면 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장례지도 장례지도학과가 이게 뭐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힘든 직업일 것 같은데. 뭐 그쪽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럴 법도 않으신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7남매 중에 넷째거든요. 너는 7남매 중에 넷째세요? 네.
와. 다복한 가정에서. 진짜 다복한 가정에서. 아니 근데 어떻게 7남매가 이렇게. 야, 7남매. 7남매예요. 그러니까 오빠 1명, 딸 6. 그래서 우애가 되게 좋아요. 와. 아니, 원래 그럼 가족 계획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무계획이셨던 거죠. 무계획이셨. 그럼 이제 종교가 지금 뭐 사위분들까지 다 모이면 몇 분 정도 돼요? 이제 그 손자들까지 다 하면 그 버스 한 대는 타야 돼요. 버스도 있어. 30명이 넘어요. 예. 아니 그 저 원래 우리 지도사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어릴 적부터 이제 20대 초반까지 꿈이 수녀님이 되는 거였어요. 아, 그러세요? 왜 또 수녀님이? 왜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일단 성당을 나가려면 심리 정도를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근데 그 성당이 저기 나오거든요. 실례지만 그 제도사님이 저보다도 나이가 약간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제 나이 때 이런 근데 얘기들을 심리 이런 표현을 하는. 죄송해요. 4kg. 심리는 저희. 네네네. 아니, 그래서- 실례님 어디 고향이 어디신데요? 덕유산 밑자락이에요. 덕유산. 덕유산 밑자락에. 전라북도 진안군이라는 곳인데 진안. 이제 심리를 이제 걸어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성당이 나오는데 이제 수녀님이 그 어린 아이들이 7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걸어서 나오니까 항상 많이 챙겨주셨어요. 수녀님께서 자연스레 이제 수녀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했었죠. 아니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하고 늘상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좀 뵙게 되잖아요. 예. 이게 뭐 지금은 뭐 이제 오랜 경력이어서 그렇지만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망설여지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 천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처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배웅을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이 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신기합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하세요? 숫자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근데 완곡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어요. 예. 아니 그 장례식장에서 보면 진짜 가끔 고인께 저희가 이제 이 예의를 인사를 좀 드리는데 그 향을 꽂아야 되는 향로에 꽃을 꽂는다든가, 꽃을 또 이제 뭐 거기다 돌린다든가. 이건 이제 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은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절하면서 동전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르르 아유 아니 진짜.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우선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월드컵 열기가 온 국민이 다 뜨거웠었잖아요. 2002년. 2002년도 예.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진짜 네네. 이런 축제가 있나 싶을 정도의 맞아요. 진짜. 장례식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네. 부산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전통 상복을 다 갖춰 입으셨거든요. 그 당시에, 천태라고 해서 모자 같은 거에 집으로 이렇게 새끼 하시죠. 하고 이제 밑에도 다 삼배로 된 옷을 입으시고 이제 그 상장이라고 있어요. 있죠. 지팡이 같은 거. 그게 상장이라고. 옛날 상복인데 그거까지 이제 가지고 제가 라운딩 돌다가 갑자기 환호성이 나길래 이제 봤는데 90% 이상이 빈소를 안 지키시고 다 그 로비로 나와서 응원을 하시는 축구 거예요. 응원을. 네. 골을 넣는데 가족들이 그 상장이 응원 도구예요. 대한민국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민망하셨나 봐요. 저보고 와요. 지금 장래가 문제입니까?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 골을 넣는데 이러면서. 하지만 후반 25분 볼레트가 출렁이는 순간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환상이 울려 퍼집니다. 나중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마 호상이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아니 사실 어느 죽음 하나 뭐 사연 없는 이 죽음이 없고 마음 아프지 않은 그런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좀 가슴 아팠던 뭐 장례식이나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태국 분이셨었어요. 경제 활동하려고 오셨던 거죠. 오셨는데 이분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운명을 하셨어요. 30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장례식장으로 딱 오셨을 때 상황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관통을 가슴을 관통을 하셔서 오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일단은 심장이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분이 또 가족이 본국에 안 계신 거예요. 친구분들이 같이 이제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으면 저희 마음대로 또 장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개입이 돼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안치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가족들이 오셨어요. 다행히 오셔서 이제 장례 진행하시고 화장터로 이제 화장하셔서 유골을 본국으로 모시고 네, 갔었던 기억이 일단은. 아니 그 입관 전에 뭐 이제 유족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또 마지막 인사도 또 많이 좀 하실 텐데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인사가 좀 있을까요? 보통 노부부인 경우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남아 계실 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곧 따라갈게, 이 말을 하면 마치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 좀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하고. 보통은 이제 마지막 고인분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하니까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고인분이 되게 편안한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엄마 다음 생애에는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러면서 그 내 딸로 태어나면 내가 나보다 더 잘해줄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분이 참 애틋했구나 서로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고인을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하시면서 많은 모습, 가족분들의 모습, 고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 20년간 이렇게 또 일을 하셨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이제 진짜 한 번도 없고요. 없고 이제 사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남편께서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한 2년 반 정도 투병 생활을 좀 했었고 중간에 또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남편 보내면서 임종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 장례 다 마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이랑 이런 부분을 제가 못했었어요. 이게 감정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유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고인 편히 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이게 가족들한테 얼마나 이게 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더 알겠는 거예요. 네. 이 남편께서 가시는 길도 직접 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생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보, 내가 장례지도 사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거는 진짜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쉽지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시점에,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수의를 입히지만 수의를 입히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은 수의라는 옷을 입고 누운 고인을 봤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의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평상시에 좋아했던 옷 입히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상적으로 입으셨던.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24시간 딱 입고 나서 이제 남편이 떠났거든요. 네, 평상시에 좋아했던 생활 한복으로 제가 다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안치실로 하고, 후배들한테도 남편 그대로 그냥 관에 내가 했으니까 그대로 입건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뭐 해주신?
남편이 이제 했던 말 중에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해서 이제 10년 딱 살고 떠났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한동안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럼요. 이게 뭐 네. 야, 참. 네, 그래도 남편이 저랑 살면서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반대로 해주신 얘기는 없으세요? 우리 사장님께서 남편께서 떠나실 때 뭐. 떠날 때 그 임종하기 전날 아이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그때 한참 유치원에서 댄스 특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 댄스도 보여주고 아빠가 웃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보냈어요. 저 언니 집으로 보내고 이제 저랑 남편이랑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남편한테 그냥 여보 우리 시온이랑 지효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항상 지켜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고생 많았고 만나서 행복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참 저. 근데 며칠 전에 꿈에 나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제가 조금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나타나셨어요? 며칠 전에요, 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칠 전에 꿈에 나타나서 뭐 별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말이 없었어요. 그래요? 말 없이 그냥 제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꿈 깨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늘 어디를 가면 제 손을 잡고 다녔었고 그냥 그게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이 손에 대해서 약간 상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 고인 만진 손으로 결혼하면 시어머니 밥을 해줄 거 아니야. 이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엄마를 염습을 해줬는데 상복을 달라고 해서 제가 상복을 드리는데 제 손을 피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남편은 만나자마자 이제 저는 손을 항상 이렇게 잡아주고 다니는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되게 따뜻했다 그래야 되나? 이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항상 남편은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 아이고, 이게 뭐 저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얼마나 그립고 뭐 보고 싶고 하시겠어요. 아이들도 지금은 다 좀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서 이제 아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그게 기억에 그렇죠. 제일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근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이러면 이제 지금은 아빠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돼 있어. 근데 아빠는 먼저 하느님이 데리고 가셨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빠 묘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소풍처럼 가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있어 아빠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지금은 편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고 뭔가 좀 왠지 외면하고 싶고 뭔가 그냥 진짜 내가 준비됐을 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게 두고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오늘 사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덤덤하게 있으셨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죽음도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이게 또 준비를 또 잘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맞아요. 오늘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 특집이잖아요.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두 분 일단 만났네요. 저희 둘이요? 못 뵙잖아요. 이게 성함도 공교롭게 심은희 씨인데 송은희 씨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왜 이렇게 많이 듣죠? 웃을 때 좀 송은희 씨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심은희 씨. 또 저희 둘을 제외하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혹시? 시공간을 초월해서든 뭐 그냥 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엊그제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시공간을 떠나서라고 하니까 네. 네, 남편이 다시 오면 그러니까 저도 잘 한다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이제 떠나고 나서 계속 드는 생각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다시 오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 만나게 된 게 이제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네. 블로그에 저는 이제 지리산을 너무 좋아했던 네. 그러니까 무겁게 배낭 힘들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능선에 딱 서면 그 바람하고 공기하고 보이는 것들이 다 나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레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우연히 블로그를 이제 알게 되고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아,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가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긴 한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 남편께서 이렇게 오시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남편하고 계획을 잡았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임신하기 전까지는 둘이 이제 그냥 여보 우리 어디 가자 그냥 무계획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냥 경치 좋으면은 거기서 그냥 침낭만 피고 자는 거예요. 두둥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남편은 지리산에서 별 보는 걸 좋아했었고 저는 걷는 걸 좋아했었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것들이 지금 저한테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좋은 추억으로 지금 많이 사진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추억인 거죠.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했던 게 아이들하고 이제 지리산 같이 그거를 꼭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하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김진영 검시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어디서든지 사망 사건이 발생을 되면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잖아요. 80대 할아버지시고 사우나에서 쓰러진 채 이송된 내용이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학수사 요원하고 검시관이 현장을 출동을 가장 먼저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보는 1차 사회는 무엇일까라는 추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가슴 쪽에 피부 중량이 한 2cm 정도 크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망하고 사인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사인은 노안으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전국의 그 검시관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0여 명 정도 되고요. 지금 교육고 있는 인원이 한 78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이게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이제 3당직 근무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풀 근무하고 이틀 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제 근무하고 아침 일찍 촬영하러 왔습니다. 어저께는 뭐 별일 없었습니까? 좀 살인 사건도 좀 있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아 그럼 다녀오신 거예요? 예, 그렇죠. 어제 살인 사건이 예. 혹시 뭐 어떤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좀 그렇고요. 예. 동대 친구분들끼리 뭐 코로나 시대에 힘겨워서 술 한잔 하시다가 서로 다툼이 그냥 벌어졌구나. 서로 말다툼하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일이 이제 지금 그거를 하시고 지금 이게 지금 오신 거죠? 예.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검시관님은 이제 하시는 일이 이 일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지병 같은 거 확인되시나요? 안 되고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하고. 술 매일 마셨고. 이게 이제 검시관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만 해도 이제 의료 관련 지식이 있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았는데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예, 요즘에는 이제 경력자 중에서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사 이런 의료 지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술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시관님들이 출동할 때 팀으로 움직이시나요? 아니요, 팀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2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지에서 바로 한 명씩 출동을 합니다. 한 명씩 가요? 예, 예. 사건이 많을 뿐더러 일단은 인원이 적으니까. 네. 하루에 몇 번 정도 출동을 하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검시관들 따지면 하루에 한 5건에서 10건 사이 정도 되고 꽤 많네요. 10건 내외는 많으면 10건 정도 넘어갈 때도 있고요. 평균 한 5건, 6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이제 현장에 출동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좀 뭔지. 어떤 일로 사망을 하셨어요라고 연락을 받으면 가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가면서 도착을 해서 이제 보호 장구 다 착용을 하고 이제 현장을 딱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도구가 있는지 시신의 방향은 어떤지 설명하고 틀린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은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 없다 이제 생각을 하고 검시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거죠. 그 퍼즐 맞추듯이 맞추다가 잘못된 부분을 이제 있으면 한두 개 생각을 해놨다가 담당 형사한테 얘기해주면서 이 부분은 좀 잘못이 됐으니까 좀 더 깊이 살펴보시고 수사를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뭐 이게 사고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좀 하시는 거군요. 네. 고인은 어떻게 살핍니까? 일단 이제 제 주 업무니까 이제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 이제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겉에만 보면 모르니까 이제 옷을 다 탈의를 하고 물론 탈의하면서 옷에도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긴 하지만 탈의를 다 해놓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만지고 때때로는 냄새도 맡고 이래 가면서 이제 주요 손상 부위를 확인을 하고 형태라든지 크기라든지 깊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고 확인을 하죠.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상처 크기라든지 뭐 깊이라든지 잴 수 있는 기억자라고 표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장 온도라든지 주변 온도를 재는 데 쓰이는 직장 온도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을 해서 현장에서 직장 온도를 재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DNA 채취 같은 걸 할 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면봉 같은 건데요. 따서 현장에서 닦아가지고 증거를 의뢰를 합니다. 국가수에. 일단 현장에는 뭐 큰다란 범죄 혐의점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검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에 특별한 뭐 부딪힌 흔적이라든지 그런 상처는 없고요. 부패 초기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배부에는 위루관이라고 하는 관이 꽂아져 있고요. 후두암이 있다고 추정이 되니까 사인은 후두암, 사망 추정 시간은 약 이틀 내외 정도로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법약 소견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처음에 이 일을 선택하셨을 때 사실 현장에 나갔을 때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현장을 처음 갔는데 일반 사망 현장과는 틀리게 냄새가 많이 나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패된 시신이었는데 그 냄새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냄새보다 상상을 초월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파트 5층에서 그런 부패된 시신이 있으면 그 냄새를 아파트 1층에서 맡아요. 그래서 좀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냥 저희들이 맡을 수 없습니까? 1층에서? 특이해요. 그리고 그냥 음식물 썩는 냄새 정도만 인식을 하시지 저게 부패 냄새라고 인식은 못 하시고요. 그런 냄새가 있었는데 그걸 첫 사건으로 맡아가지고 제가 그게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면 사실 좀 무섭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사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긴장하면서 솔직히 출동을 하고요. 5만 가지 생각을 가면서 출동을 하고 일단 직업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장 딱 갔을 때는 마음은 따뜻하게 가지지만 머리는 차갑게 딱 가지고 집중을 해서 그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출동을 해서 1차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까지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제 시간은 한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해줘야지 그 수사를 담당하시는 형사님들도 이제 방해성을 잡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범인을 빨리 잡으러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이게 또 시간이 생명이니까 검시관님의 판단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좀 바뀌기도 하겠네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사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타살인 것 같다. 어떤 이런 그 또 증거를 잡아내시거나 그죠? 그러니까 갔는데 뭐 가족분 한 분 중에 뭐 바닥에 쓰러져 계세요.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는데 막상 가다 보면 설명하고 틀린 자세로 있다던가 병하고는 맞지 않는 어떤 몸의 시신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설명하고 틀린 몸의 상처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몸 상태를 검시를 통해서 쫙 확인한 다음에 아 이거는 제 경험상 이런 방향이 맞으니까 수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얘기를 하면 이제 그쪽 방향을 맞춰 수사 방향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종종 있죠. 이게 실제로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신고받은 사건을 이제 타살로 밝혀내신 적도 있다고요.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약을 먹고 죽은 것 같다. 평상시 우울증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불면증도 있는데 불면증 약 먹고 뭐 술과 함께 먹고 나서 베란다에서 쓰러져 죽은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이제 현장을 출동을 했죠. 출동을 한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설명하고 틀린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게 살짝 보여서 예를 들자면 그분이 아파트 베란다였어요. 거기서 쓰러져 계셨는데 머리 등수 쪽에 그냥 넘어지는 상처하고는 틀리 그냥 한 번 쿵 넘어졌으면 크게 부종이 있다거나 멍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비빈 듯한 흔적, 그러니까 우리 쓸린 상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관찰되고 피가 약간 바닥에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손목하고 발 확실치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확실치는 않은데 약간 이상할 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손발목이 약간 이렇게 묶은 듯한 결박한 듯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이거 조금 이상하니까 가족분들이 안에 계셨으니까 가족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봐라. 왜 저런 게 있었냐. 정말 그 약은 어딨냐. 평상시 먹던 약은 어딨냐. 확인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분이 이제 자수를 하게 된 거죠. 아 자수를 하셨어요? 아 이제 남편분이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이제 가정 폭력에 막 20-30년간 휘둘렸다가 그날도 이제 막 폭력적인 행사를 하고 약 먹고 술 먹고 베란다에서 누워서 자길래 이제 우발적인 생각에 더는 못 살겠다 생각에 이제 침대 베개로 이제 누르려고 했는데 등치가 크셨거든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또 누르다가 또 자기가 또 깨서 폭행 당할까봐 깊이 잠든 거 확인하고 행주를 손하고 발목에 살짝 대고 우리 케이블 탓이 아시죠? 그걸로 이렇게 살짝 이제 조인 거예요. 이제 남편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행주로 감아놓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죠. 크게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검을 권고를 하죠. 왜냐면 부검이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진행이 되는데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시신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좀 더 진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검까지 공고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박근이 좀 더 확실히 나오고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급사할 정도의 위험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됐고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던 송파구 그 새 모녀분의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 3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쪽지와 함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시관님이 직접 출동을 하셨다고요? 네. 단칸방이었는데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고 일단 갔는데 딱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 신고하신 분이 여자가 안에 3명이 산다. 근데 보통 여성분 사망 사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도 이제 위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위장 살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다 모르는 거니까 어머니하고 딸 한 분이 이제 방 한쪽 이불에 각 한 명씩 누워 있었고 다른 딸이 한 분은 이제 침대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고 일단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서가 있고 침대 구석 한편에 이제 번개탄 피은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창문에 이제 비닐로 막아놓고 테이프로 이렇게 밀봉을 해놓고 이제 그런 현장이었는데 그 이제 편지 봉투에 이제 주인 아주머님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이분들이 이 글씨를 쓸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그 심정을 이해할 때는 참 힘들었죠, 처음에는. 참 뭐 너무 마음이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참 감정이입이 좀 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사건이 이제 감정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만 좀 더 안타깝고 신경 쓰이는 거라면 이제 아이들, 아기들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위 부모님이라든지 주위 나쁜 사람들에서 잘못된 선택이 된 경우들을 현장 갈 때면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현장을 보고 검시를 할 때면 너무 안타깝죠. 이제 요만한 아기들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안기도 소중하잖아요. 죽어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를 제가 보고 만지고 한다는 게 참 힘들죠. 참. 원래 검시관님의 꿈은 검시관이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검시관은 아니었고요. 일반 공대를 나와서 공대를 나오셨어요? 네, 공대를 나와가지고 무슨 과? 저는 전자전기공학과 나왔어요. 전자전기공학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에 취업을 해서 이 회사에서 대기업이 있으니까 임원이 돼서 그 꿈을 갖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다가 진짜? 이거 삼성 SDS에 들어가셨어요? 예, 삼성 계열사에 있었어요. 진짜요? 예. 근데 왜 다른 일 해보고 싶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시 제 아내가 간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젊은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막연히 있다가 실행을 했죠. 간호사 시험을 보신 거예요? 아니요. 대학교를 다시 가려고 특별 전형에 지원을 했죠. 이게 또 검시관이 되는 건 좀 약간 다른 일이니까. 가지고 이제 서울 병원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과 수술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술실에 있으면서는 장기 적출 수술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단순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뇌사 선택을 받아서 장기 기증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분들을 와서 보면 정말 단순한 이유였을까? 정말 다른 뜻은 없었을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경찰청에서 간호사 출신을 뽑는다. 과학사 팀에서 너 한번 지원 한번 해봐라. 근데 어떻게 서류 합격되고 면접까지 이제 통과해서 이제 합격은 됐죠. 이제 합격자 얘기 듣고 이제 한 며칠 또 고민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한번 고민도 좀 해보고. 아니 좀 공대 출신 이력과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게 현장에 좀 도움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저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신해철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거고. 그것도 알았어요. 지난해 10월 17일 고 신해철 씨는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수술 이후 소장에 1cm, 심낭에 3mm 크기의 구멍이 생긴 게 사망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금식 지시를 어기는 등 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검 과정부터 참관을 했거든요. 근데 제 부검을 가면 내 장기를 보는데 집도했던 의사가 했던 말하고 틀리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간호사로서 수술실에 있으니까 모든 수술 과정을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그 집도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닌데 저거는 이건데라고 표현하고 또 이제 손상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거는 합병증이 아니라 의인성, 그러니까 시술을 하다가 잘못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간호사로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수술 과정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동영상을 찍어 놓는거나 연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을 많이 하거든요. 사진 자료는 달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옵션을 주면서 검색을 막 하죠, 컴퓨터로. 결국 이제 뭐 숨겨진 폴더에서 이제 찾아내고. 근데 그 폴더 자체가 외부망에 있는 걸로 이제 네트워크상에 외부 서버에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IP 주소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당장 그 영장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의무 기록 변경한 것도 그 과정에서 발견을 해냈고요.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과실치사와 환자 의료 기록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진실을 찾는다. 법치의학자 김희주, 그리고 법의조사관 곽유진 조사관님이십니다. 법치의학자? 이거 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수에서 치과의사 법의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주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치의학자시군요. 아, 치과. 아, 그리고요. 네, 저는 2년차 법의조사관 곽유진이라고 합니다. 법의조사관. 예, 어떤 일이신지? 저는 이제 부검 업무를 할 때 이제 부검을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부검을 들어갈 때는 이제 부검의, 그러니까 알씨는 법의관이 한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이제 법의조사관 3명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부검을 하게 이게 됩니다. 한 팀이시군요. 부검 시간 08시 30분.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이제 제가 하는 업무는 주로 혈액이랑 조직 검체를 가지고 이제 조직 표본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께 이제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치과 의사들은 이제 보통 충치를 치료한다거나 맞아 그런 쪽으로 한다면 치의학자시면 치아에 뭐 손상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진실을 찾는 겁니까? 여기 국가수에서 치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치아를 이용해서 사람 찾는 거. 왜냐면은 사람마다 치아에 보철물이라던가 맞아요. 임플란트가 어디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생전에 치과 기록이 있으면은 무조건. 돌아가신 분들을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치아를 이용해서 연령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락이나 안면 구타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뭐 이빨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피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감정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니 부러졌네. 부검을 오늘도 두 분은 하셨나요? 그럼요, 내려갔다 왔죠. 네, 저희 오늘 부검했습니다. 부검을 하셨어요? 네. 오늘 뭐 혹시 어떤 사건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오늘 총 4건 했고요. 벌써요? 근데 오늘 적은 편. 맞아요. 어제는 저희 10건 했죠. 예? 10건. 10건. 근데 건수가 중요한 게 네. 아니고 한 건이 얼마나 이제 복잡한 게 들어오느냐가.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은 좀 무난한 편이었어요. 오전에 다 끝났으니까요. 모든 일이 오전에 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보통 부검은 네. 아주 힘든 사건 아니면 오전에는 끝나요. 아주 힘든 사건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살인, 다들 아시는 살인도 살인, 이렇게 폭행. 칼로 한 방을 남기느냐 60방을 남기느냐에 따라 시간이. 아니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일을 하시려면은 뭐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만, 그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다 물어보시면은 뭐 악몽 꾼 적 있냐 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 안 무섭냐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 아직 한 번도 악몽을 꿔본 적은 없어요. 어떠세요, 우리? 예. 사실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무서운 건 사실 산 사람이 더 무섭죠. 맞아. 왜냐면은 그런 일을 저지른 그 그런 범죄자들. 그 상황이 무서운 거지. 일단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보니까 또 때는. 아니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해를 당할 때의 모습이 어떤 분들은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장면들이라고도 막 하는데, 근데 그게 하루에 한 거 보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매일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볼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접근하는 어디가 방법이 찔렸지 다른 뭐. 그러니까 두 분은 말 그대로 그걸 조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그 법의학자께서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무 거기에 감정이 몰입이 되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다. 예. 법의학자인 자신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빛도 없는 카메오다. 제가 하는 일이 뭐 사건의 재구성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사인인지 사건 전체를 구성하기를 원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래도 그분한테 혹시나 뭐 밝히고 싶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그래도 간신히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다만 조금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 없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네. 이 법치의학자는 사실 그 처음 뵙는데 이 법치의학자가 우리나라에 6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래요? 7분. 7분이에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는 의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개원을 하셔도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치과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이해할 내용인데 내가 어떻게 살겠다가 다 보이거든요. 뭐 조금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해가지고 평생 손목 나갈 때까지 진료하다가 얘기가 다소 과격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야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을 해서 손목 나갈 때까지 이게 좀 물론 그것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그렇죠, 환자 치료해주고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뭐 재물도 얻고 예. 그러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면 내가 만족할까라는 생각을 계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정말 어떤 일을 치과의사로서 하다 죽으면 그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은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겠다라는. 이게 근데 참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치대 간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은 동기분들은 뭐래요? 학교 동기들. 약간 막 뭐 조롱하는 애들도 있었고 조롱, 뭐 너 뭐 개구리 소년 찾는 거 하러 간다며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또 그렇게. 예. 그거는 치과 의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전국에서 7명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사명감을 느끼고. 오실 때 여기 국가수의 그 경쟁률이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여기는 의사는 항상 미달이라서 경쟁률은 없고요. 그 자리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한해서 뽑기 때문에 뭐 2년 전에 그 지원을 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치과 의사가 더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충원될 인원은 우리가 뽑을 필요가 좀 없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동기 중에 가장 못 버는 친구도 내 수입의 2배가 된다고. 예, 4배 버는 친구들도 있고요.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는. 어쨌든 뭐 나는 손목은 친구들에 비해서 전국에 7명밖에 없는. 그럼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이거는 뭐 진짜 이건 뭐 5천만 인구 중에 7명이니까. 그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저희 7명은 다 함께 비행기 절대 타지 마라. 우리 7명이 같이 죽으면 아무도 못 찾아준다. 아니 그 조사관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사관? 저도 이제 임상병리사 졸업을 하고 원래 옛날부터 이제 국가수가 오고 싶어서 이제 석사를 저는 이제 했어요. 해부학을 전공을 하고. 해부학을 또. 네, 해부학 그 조교를 4년 했습니다. 4년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입사를 했어요. 법의조사관이 이제 여자분들을 뽑은 지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국에 저도 한 8명, 9분 정도밖에 없고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부검을 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자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그 법치학적 감정으로 이렇게 좀 뭐 사건 해결에 좀 도움이 되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다면요? 세월호 때 이제 머리뼈가 나왔을 때 치아를 치과 자료랑 그 비교해서 신원확인한 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원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검을 할 때 좀 가장 힘든 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입사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 처음으로 강력 사건의 부검을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해부할 때는 이제 카데바라고 하죠. 카데바를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책에서 보던 그런 것들 갖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와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게 또 이제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봤을 땐 내가 현실이랑 좀 괴리감? 이게 좀 너무 내가 이런 상황과 이 장소에 있는 것도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특히 법의 쪽은 죽음을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건 되게 막 거창하다고 생각했고 막 어떻게 죽을지도 사실 한 그러니까요. 번쯤은 고민들은 해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쵸. 생각보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죽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생각 못한 부분에서도 막 어떻게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고. 그러니까 늘상 이 일을 또 하시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좀 가까이 있다라고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는데 그거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을 거야. 근데 되게 사람이 쉽게 죽거든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그 죽음이 나한테 되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좀 더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죽음을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좀 국가수에 대한 그 오해나 좀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저는 그 TV 같은 데서 봤을 때 부검을 하실 때 핀 조명 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없어요? 저희는 지금 이거보다 더 환하게 해놓고 봐요. 부검을 할 때는. 보통 그 드라마 속에서 부검은 주변은 어둡고 핀 조명만 딱 해서 그 시신 쪽만 이렇게 딱 붙이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정말 환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이 육안해부학 하실 때 보시는 그 테이블에도 형광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가운 하나만 입고 네. 장갑 하나만 끼고 네네. 부검하시잖아요. 저희는 거의 풀 세팅을 하고 풀 세팅이란 어떤 거예요? 이제 안에 이제 수술복 입고 위에 부검복 입고 장화 신고 장갑 끼고 두 개 끼고 세 개 끼고. 이게 혹시라도 이제 있을 수. 와, 두 분이 뭐 맞췄어요? 장갑 한 개 끼고 두 개 끼고 세 개 끼고. 규칙이에요, 규칙. 이게 혹시나 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염을 혹시 모르는. 칼로 하기 때문에요. 손이 다칠 수 있어서 목장갑을 마지막에 꼭 끼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 혹시 국가수에서 일하면서 생긴 버릇이나 좀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안전 예민증. 그건 맞아. 그러니까 비상구가 위치가 어디지? 소화기 위치가 어디지? 이런 걸 본다든지 아기 있으신 분들은 코 밑에 이렇게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손 갖다 대시는 분이 근데 대부분 다 그러셨대요. 지금 물어봤더니 늘상. 예. 우리 저 의주 연구관님은 어떠세요? 저도 안전사고 같은 거,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강화율이 절대 올라가지 말라. 무조건 깨진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자주 접하니까 그 화재에서 일하는 애들은 집 나오기 전에 콘센트를 다 뽑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인 습관은 국가소고 나서 화장을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오늘은 촬영 때문에 한 건데요. 보통 부검이 끝나면은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냄새가 머리에 다 배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에서 나오는 냄새가. 네네. 그렇게 방호복을 입어도요? 예, 그럼요. 그렇구나. 뭐 선배님들이 부검하고 서울 지하철 타면 다들 피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정말 샤워를 3-4번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혹시 두 분께 이곳에 좀 근무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예. 저는 부검이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행정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하고 없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자, 아주 오늘 뼈를 때리는 그런 현실 조언들 많이 해줬어요. 사실 열정만 가지고 와서는 또 첫 월급을 보고 이거 뭐지? 그때 현타가 온대요, 다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분께 퀴즈를 맞힐 의향이 있는지 저희 좀 100만 원 타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그 돈이 제 돈이겠습니까? 선배들이 지금 그래요? 노리고 있습니다. 생과 사의 중심에서 숭고한 희생을 삶으로 연결짓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심혜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모든 이식에 대한 절차라든지 관리, 이식 대기자들을 뭐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요. 그동안 괜찮으셨는지 여쭤보려고요. 물은요? 물 많이 드시고 계세요?
일단은 우리 8월 6일 날 9시에 진료해요. 2시간 전에 오셔서 피 검사하시고 8시에 면역지제 먹잖아요. 우리 그 장기이식병원 쪽 아시죠? 타원에서 하는 업무는 이제 장기 이식 대기자분들이 장기가 선정이 되면 그 구득하러 가는 업무, 그러니까 장기를 가지러 가는 업무라든지 이송을 해서 오는 업무를 제가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1초가 찰나의 순간에 진짜 총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시네요. 와,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코디네이터 업무를 한 건 이제 3년 차. 3년 차세요. 네네네. 그전에는 응급실에서 13년 정도 일을 하는데 원래 간호사 하셨군요. 네, 간호사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이제 13년을 근무를 하셨군요. 네네네.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 장기 이식을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약 계십니까? 4만 명 정도 돼요.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많으셔요. 매해 네. 늘고 있어요. 보통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식들이 이제 간, 심장, 그리고 또 뭐가 심장, 폐, 소장, 췌장. 장기별로 골든 타임이 좀 다른가요? 예, 맞아요. 일단은 심장은 4시간, 폐는 6시간, 간은 12시간, 그다음에 신장은 24시간. 그 4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4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허혈 시간이라고 해서요. 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단은 세포가 파괴되거나 장기에 혈전이 생겨서 나중에 이식 거부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 예후에 이상 큰 반응이 역할을 있을 해요. 수가 있군요. 네, 맞아요. 심장이 가장 짧아요. 짧군요. 이게 이제 올 초에 그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뇌사 그 환자분의 그 심장을 이송하기 위해서 네네네. KTX 출발을 좀 잠깐 미뤘다 이런 네. 뉴스가 조금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선생님이 그 당시 의료팀 중에 한 분이셨다고. 네네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거기 있었어요. 심장이랑 올 때 헬기를 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았었는데 그 수술장 상황을 보고 기상 악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기차표를 제가 알아보고 시간별로 동선을 다 짰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그 시간이 딱 그 다음 열차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넘게 되고 그러면 환자분의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타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역 쪽에 연락을 드렸더니 잘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희가 플랫폼에 딱 도착하는데 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했어요. 됐다. 그리고 이제 본원에 전화해서 정말 무사히 탔다. 우리 수혜자분 준비해달라. 본원에서도 이제 저희 시간에 맞춰서 이제 수술 준비를 막 하세요. 저희가 오는 동안 딱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 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역에서 한 12분, 13분 만에 본원 도착해서 바로 수술실에 전달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다행히 이식도 잘 됐고 그분도 잘 생활하고 계시고. 야, 근데 이게 또 진짜 한 분의 또 생명이 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고 와, 진짜 이게 가시는 길에서도 오시는 길에서도 그 함께 가시는 분들도 별로 말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앰뷸런스 타면 다들 조용해요. 그냥 다 조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미징을 막 그려서 가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그 안에서 가는 시간에도 없어요. 대화가 없군요. 네, 그냥 제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실수 없이 해야 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장기 같은 경우는 올 때는 그 아이스박스가 장기가 들어있는 상태라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가 한 3, 40kg 정도 될 거예요. 그 박스가 되게 크거든요. 그거를 싣고 가는 카트랑 그다음 캐리어 큰 것도 하나 있어요. 물품 담아가는. 그거를 넷이서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뭘 들어요. 막 들고 뛰어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거를 든 사람이 가장 빠르게 뛰어요. 왜냐면 발이라도 걸쳐놔야 기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장기를 흔들면 안 돼요. 이게 장기가 손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조심해서 뛰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 전에는 이제 응급실에서 13년을 근무하시니까 늘상 뭔가 그런 그 상황, 급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서의 그 업무라는 것이 이게 솔직히 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응급실도 1분 1초가 조금 그렇죠. 빠르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사가 갈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에 이어서 이 업무도 아니 그분께서 어떻게 이식이 좀 잘 됐습니까? 네, 잘 돼서 지금 이제 오늘 소방관이셨는데 복직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너무 잘 됐다. 외래도 종종 잘 나오시고요. 저는 종로소방서 신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민환 소방교라고 합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에크모라는 장비를 제 몸에 착용하고 그 에크모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냥 내 삶이 계속 또 이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내가 왜 이런 병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고민.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여자가 나타났다고 그 연락을 받았어요. 내가 그 생명을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제 삶이 제 자체가 기적이죠. 또 다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삶을 좀 값진 삶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방대원으로 오래오래 지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분이 또 고맙게도 본인이 이제 그 소방관이셔가지고 전국의 소방관님들이 헌혈증을 기부를 해줬는데 그게 자그마치 700장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희 장기집병원 쪽에 그거를 기증을 해주셔서 저희 이식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그걸 또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도 저 뉴스에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헌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취소가 되면서 이게 또 비축이 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원내에서도 이제 이식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수혈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힘든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의 수술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죠. 그냥 들쑥날쑥이래요. 아니 그럼 이게 휴일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휴일도 없습니까? 있는데 응급이 터지면 가셔야 돼요. 네, 가야 돼요. 자기가 당직일 때는 그 기간 동안은 꼼짝 마라 스탠바이 해야 돼요. 꼼짝 마라 스탠바이. 이게 뭐 모든 그 일이라는 것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진짜 생명을 구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는 나름의 또 고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식에 대한 업무도 하지만 내사 발굴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어요. 이제 내사자라 하면 이제 뇌가 이제 죽은 상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보호자분들에 대한 기증에 대해서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 때가 가장 많아요. 네. 이제 내사 추정제 신고제라고 의무화된 신고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기증에 대해서 감히 권유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좀 어려운 자리를 매번 겪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또 다 뭔지는 아시지만 이게 선뜻 또 그런 것들을 그냥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자리예요. 맞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야 하는 분들은 급박한 사고라든지 이런 걸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날 뭐 상태를 이제야 들었는데 거기에 2차적인 뭔가 상처를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요. 일이 될까봐 그 자리가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야, 근데 이 업무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상담하는 그 순간과 매 순간 계속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단어를 뱉어도 되나? 아니면 이 찰나에 내가 숨을 크게 쉬어도 되나? 이럴 정도로 이제 정적이 되게 많은 상담이에요. 이제 제가 얘기 한마디 하면 그 찰나에 내가 어떤 다음 말을 이어가야 되지? 어떤 단어를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무엇보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말 한마디를 내가 아무리 좋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단어 그리고 이 단어를 썼을 때 상처를 받지 않으셔야 되니까. 네, 너무 그냥 다 조심스러워요. 살얼음 반같이 막 너무 조심스러워요.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기억 속에 되게 오래 남을 거거든요. 말하는 저의 모습이. 그래서 가서 얘기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뭐라고 표현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박차고 일어나실 수도 있고 오열을 하실 수도 있고 눈물만 흘릴 수도 있고 눈물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그 면담 시간이 긴 것 같아요. 뭐 제가 체감도 그렇겠지만 그런 공허함 속에서 얘기를 드려요. 조금씩 천천히 가요. 그렇게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빠르다고 생각 드실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분만큼 하겠어요. 이제 마음을 이제 좀 다시 잡아서 하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힘들지 않은 건 나니까. 이 세상에 꼭 또 필요한 일이시잖아요. 하시는 일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돌아가신 유족분들께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또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또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잠깐 생각해봐도 참 너무 힘드네요. 예, 이게 선생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어떻게 또 순서에 맞춰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식을 대기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삶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이식을 하려면 지금 빨리 네, 해야 해야 되니까. 돼요. 혹시 아니면 그 유가족분들 중에 덤덤하게 빨리 이거 진행시켜 주세요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예, 간혹 계시긴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시다가 나중에는 진짜 좋은 뜻으로 내 가족이 어딘가에 살아 숨쉬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기증에 동의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되려 더 많은 고마움과 뭐 이런 게 뭐 들죠. 어떻게 그렇게 큰 뜻을 가져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라면 막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마음이신 분들 많아요. 네. 수술실 앞에서 또 이렇게 기증자 가족분들을 볼 때도 마음이 조금 많이 힘드시다고요. 네, 그냥 뭐 어떤 그날은 15살 정도 된 이제 여자분이 내사가 되셔가지고 어머님과 부모님들이 어렵게 이제 동의해 주셔서 장기를 가지러 갔었어요. 이제 수술실 앞에서 그게 잘 그러기 쉽지는 않은데 마주쳤어요. 근데 내사자분은 이제 들어가시려고 있으시고 보호자분이 이제 그 내사자분에게 따님분이죠. 따님분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장면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막 내용이라든지 그날의 공기, 뭐 그 어머님의 표정, 막 그런 것까지 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이렇게 볼을 마주대고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금방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 곧 만나자. 그리고 나중에 좋은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길에도 이제 항상 예우를 갖춰서 들어가고 수술 딱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전 의료진이 기도를 전체 드리면서 항상 이제 조심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묵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쌤께 얘기를 이렇게 그냥 전해 듣는데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후에 이제 수혜자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감사한 마음을 잡고 이렇게 지내다가도 이제 사람인지라 잊고 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흔히 말하는 제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생명을 버려서 남을 살린다는 건 뒤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볼 수도 없는 거고. 수혜자분들이 그걸 꼭 반드시 알고 나머지 삶을 정말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잘 사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거고요. 잘 관리하실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분이 그냥 사고 나신 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사고 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귀중한 사람이란 걸,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 히스토리 사실은 거의 다 모르고. 왜요, 선생님?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까 저도 엄청 참았어요.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앞으로도 이 일을 좀 언제까지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뭐 매번 힘든 일에 부딪혀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나라면 더 좋고 저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야 이게 뭔가 이 말씀하시는 어떤 요 말투에서 그런 게 좀 느껴요. 어떤 그 이제 그런 사명감 같은. 예. 잘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요즘 가장 큰 본인의 고민은 뭡니까? 요즘요? 사소한 고민이라도 뭐. 애기. 애기? 예. 애기 왜? 애가 때가 많아서. 요즘 사달라는 게 너무 많아서. 사달라는 게 많아요? 예. 지금 몇 살이죠? 6살이요. 뭐 이렇게 사달래요? 팽이요. 아 팽이. 또 뭐 딱 그 나이 때에 네. 팽이 또 애니메이션하고 또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게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악당을 물리치거든요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또 팽이가 종류가 또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옵니다. 팽이가. 꿈이 팽이 과학자예요. 네? 팽이 과학자. 아 팽이 팽이 과학자. 아 귀엽다. 팽이 과학자. 팽이 과학자. 그 오늘 공통 질문 한번 좀 네. 드려볼까요? 일주를 1시간처럼 쓸 수 있는 시간의 방이 있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으세요? 거기서는 1초가 1시간으로. 1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내사자분이 생기면 맞으면 임종면회라는 걸 하는데 그게 이제 더욱 더 짧아지기도 했고 몇 명 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못 보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거기에 방에서 면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임종하는 그 임종면회 시간도 코로나 때문에 좀 짧아졌군요. 네네. 그 입장하는 것도 옛날에는 왜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가족끼리 보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보호장구도 다 착용하고 이렇게 2명씩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근데 또 이제 원체 1시간을 줘도 그 시간은 짧을 텐데 그 시간이 더욱 짧아졌어요.